1989년 2월 한 남자가 고작 3시간짜리 운전을 하려다 12일간 사라졌습니다. 손목 시계는 멈춰 있었고 차는 이상하게 작동했으며 그의 기억 속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돌아오자마자 정부 요원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가 침묵하길 원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3시간 운전 중 외계 문명에 납치되어 12일 실종된 남자 알렉 뉴월드의 충격 증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렉 뉴월드라는 이 남자는 평범한 뉴질랜드 시민이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10일간의 실종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외계 문명을 목격했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구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경고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가 이 모든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알렉 뉴월드의 납치 사건과 그가 밝힌 인류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가 돌아온 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2월 초 월요일 아침 로토루아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는 평범한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200km 정도의 거리였고 보통은 3시간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극도로 피곤했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평생 살아온 도시인데도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을 때 그는 자신이 칼과 포크를 어떻게 쥐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10분에 멈춰 있었고 차 안의 시계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작동을 멈췄더군요. 그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는 로토루아를 떠난 지 10일 만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요. 며칠간 그는 심한 방향 감각 상실과 두통,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차는 자주 고장났고 결국 싼 값에 팔아버렸죠.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그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황철석, 결정, 2개와 자신이 그린 기억이 없는 낯선 스케치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남자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DSIR, 즉 과학 및 산업연구부 소속이라고 밝혔죠. 알렉이 차를 팔았다고 하자 실망한 듯 보였어요. 그들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알렉은 불안해졌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주 후 똑같은 두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강압적이었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죠. 알렉이 대답할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은 떠났지만 다음 날 저녁 그의 아파트는 침입당했습니다. 황철석, 결정과 스케치북 몇 장만 사라졌을 뿐 다른 건 그대로였어요. 바로 그때부터 알렉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생생해지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되어갔죠. 그는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잠들기 시작했고 깨어날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기억해낸 건 이런 거예요. 그날 아침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핸들이 진동하더니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핸들이 잠겨버려 차를 조종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순간 그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얼음처럼 보이는 흰색 표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았지만 푸른 빛의 고리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완벽한 평온함만이 있었어요. 시력이 밝은 빛에 적응하자 그는 2명의 인간형 생명체와 마주쳤습니다.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를 가진 인간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들의 피부는 반짝이는 플라스틱처럼 보였고 청회색이었습니다. 옷은 입지 않았고 털도 전혀 없었으며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눈도 컸어요. 알렉은 나중에 그들이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가슴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로 소통하지 않았지만 알렉은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투명한 캐비닛 같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의 몸이 청회색 슈트로 덮였어요. 채모도 사라졌고 슈트는 그의 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슈트를 입는 동안엔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었죠. 그중 한 외계인이 그에게 다가와 텔레파시를
텔레파시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를 따라오면 더 편안한 곳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알렉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죽어서 천사를 만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긴 복도 같은 공간을 지나 그는 한 인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밀리였고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밀리는 한때 지구에 살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승무원일 뿐이었고 수호자 또는 장로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곧 3명의 외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존재가 리더였는데 크기는 작았지만 그는 자신을 장로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알렉에게 지나라는 이름의 인간처럼 생긴 여성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지나는 알렉의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었고 지구가 적합한 후보였죠. 다만 아직 지구의 중력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알렉이 휴식을 취한 후 지나는 그에게 인류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우주에는 다양한 외계 종족이 존재하고 그들 중 다수가 과거에 지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 동물을 대상으로 유전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의 진화 결과가 아니라 지적인 외계 존재의 설계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이들 장로는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문명을 건설할 만한 장소를 찾는 우주 여행자들이었어요. 일부는 다른 행성으로 떠났고 일부는 지구에 남아 인류의 발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장로들은 인류에게 기자의 피라미드 같은 유산을 남겼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준비시켜 왔다고 했어요. 언젠가 우주의 비밀을 공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의 세력이 지구로 내려와 인류를 장악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인간의 DNA 구조를 변화시켜 인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원래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이 변화로 인해 수천 년이 뒤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지나는 어둠의 세력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어요.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은하계에서 매우 드물었고 어둠의 세력은 이를 이용해 인류를 통제했습니다. 일부 인간은 이 세력과 연합하여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 했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대부분은 인위적인 거예요. 법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현대인은 포식자의 위협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자연현상도 예측할 수 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알렉이 납치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곧 하늘에서 침략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는 강력한 폭풍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인류가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만큼 강하다고 믿었지만 문제는 인류가 그런 세력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장로들은 인류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지나는 지식과 이해력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은 그 진실을 배우고 동료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거였어요. 알렉은 왜 그들이 인류를 돕는지 물었습니다. 지나는 그들도 지구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답했어요. 일종의 거래였죠. 지나는 공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과 외계 종족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알렉은 우주선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곳을 탐험했습니다. 벽은 곡선형이었고 벌집 모양의 패턴이 있었으며 형광 청백색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죠. 그가 입은 슈트는 에너지 교환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줬고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배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나는 알렉에게 우주선 전체가 전자기 에너지로 동력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이 에너지는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비용이 거의 없죠. 실제로 니콜라 테슬라가 20세기 초에 이 기술을 연구했지만 권력자들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했습니다. 알렉은 우주선의 모양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지나는 그들의 문명이 너무 달라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북쪽에 도착해 원주민을 만났고 그들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어요. 장로들은 8배나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불멸의 신으로 여겨졌죠. 그들이 지구를 떠날 때 오래된 우주선 모델의 청사진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였습니다.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했지만 장로들이 건설한 피라미드에 담긴 진짜 기술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렉은 자신이 피라미드 안에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나는 지금은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지만 착륙하면 피라미드 모양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우주선은 행성에서 에너지를 수집할 때 모양을 바꿀 수 있었고 피라미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였습니다. 곧 그들은 헤이븐이라는 행성에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알렉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나가 알렉에게 밝힌 또 다른 사실은 존재의 2가지 차원에 관한 거였어요.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현재 인간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DNA가 변화되어 긍정적인 차원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은 볼 수 없었죠. 부정적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인체의 비밀에 접근하고 과거와 미래를 여행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진아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는데 분명 주방 테이블에 없었는데 다시 가보니 거기 있는 경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차원 이동이라는 겁니다. 진아는 자신과 승무원들을 차원적 시간 여행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알렉의 미래에서 왔고 인간과 외계인의 DNA를 혼합하여 자신들의 종족을 개량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지구의 풍부한 대기에 적응하는 게 여전히 과제였죠. 미래에는 그들이 일반 인간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마침내 지구에 내려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알렉은 특수 의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그가 헤이븐 행성의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는 거였죠. 왜 그들이 바이러스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진아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유일한 지적 종족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레이라고 불리는 외계인 종족이 오래전부터 이 행성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그레이는 지구의 군수산업 카르텔과 연합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 지구에 도입하는 거였죠.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듯이 이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면 현재 인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특정 치명적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가진 새로운 종족을 비밀리에 만들고 그 바이러스를 일반 대중에게 풀어놓는 거였죠. 헤이븐 원로들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에서 예비 실험을 이미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알렉의 슈트는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헤이븐 행성에 착륙할 준비가 된 거였어요. 우주선이 헤이븐에 접근했을 때 알렉은 그것이 쌍둥이 행성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헤이븐은 훨씬 큰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죠. 지구와 달의 관계와 비슷했지만 역할이 반대였어요. 헤이븐에는 물과 구름이 있었지만 청흑색 바다와 붉은 갈색 땅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고향인 네팔레사를 가리켰어요. 헤이븐의 정치 조직은 지구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개별 국가가 없고 정부가 전체를 통치했죠. 3개의 주요 지역이 있었고 각 지역은 고등평 이외에 시민 3명씩을 선출했어요. 2년마다 새로운 의원 1명이 선출되고 가장 오래된 의원이 물러나 총감독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유입되면서도 안정성이 유지되었죠. 행성 표면에 도착한 알렉은 도시의 깔끔함과 질서에 놀랐습니다. 도시는 해안선을 따라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건물은 거의 없었고 작고 둥근 건물들 사이에 몇 개의 큰 피라미드 모양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은 2개의 피라미드 건물 옆 평평한 땅에 착륙했어요. 건물들은 생유리나 반투명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재질로 만들어졌고 꼭대기에는 나선형 탑과 큰 전구 같은 게 얹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거의 검은색이었지만 모든 게 대낮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동수단을 탔습니다. 진아가 좌표를 말하자 그들은 즉시 목적지로 이동했죠. 놀랍게도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새나 동물, 곤충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아가 설명했어요. 이 행성에는 바다에 사는 몇몇 단순한 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고요. 이 인공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진아의 집은 크고 둥글었으며 모든 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거나 벌집 모양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보이지 않았지만 3층 높이쯤 되어 보였어요. 진아는 명상을 하였고 알렉도 시도해봤지만 그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아는 땅에서 6인치 높이에 떠 있었죠. 헤이븐의 진동 주파수 때문에 잠을 잘 필요가 없었어요. 진아는 알렉을 그녀의 영적 부모인 원로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자르제는 자동차 비슷한 교통수단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자고 제안했어요. 도로는 코르크 같은 회갈색 재료로 만들어졌고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우주선은 마음의 힘과 자기적 반발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레일이나 조종장치는 없었어요. 알렉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상점이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현금, 지폐도 존재하지 않았죠. 자원은 그들의 일상적 필요에
필요에 따라 할당되었어요. 그들은 일해야 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큰 욕망이 없었는데 지구인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헤이븐의 역사는 현재로부터 12,0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때 헤이븐이 쌍둥이 행성 주위를 공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렉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구의 원래 달이 실제로 헤이븐이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서로를 공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헤이븐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헤이븐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원래 그들은 카이버라는 행성에 살았는데 화성 궤도 바깥에서 태양을 공전했죠. 카이버는 주로 물로 구성되었지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물이 1년 내내 얼어 있었습니다. 카이버에서는 두 개의 지적 종족이 진화했어요. 한 종족은 행성 표면에서 살았고 털이 많고 작았으며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초능력까지 개발했죠. 다른 종족은 지하에서 살았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털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 여행을 발견한 건 지하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여행 실험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카이버 행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파괴 직전 지하 외계인은 지구의 달로 우주선 수십 대를 발사했는데 거기엔 털이 많은 외계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은 달을 우주선으로 개조해 화성으로 여행했습니다. 당시 화성엔 대기와 액체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이버의 파괴로 화성 대기도 영향을 받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택은 지구였어요. 털이 많은 외계인들은 지구에 먼저 정착했고 작은 지하 카이베리안들은 지구의 지하를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주 기술을 향상시켰고 태양계 밖에서 자신들을 정착시킬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헤이븐이 지금 있는 지점에 통제 장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대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달을 비슷한 크기의 다른 암석으로 대체했죠. 알렉의 마음속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자신이 선택되었을까? 60억 명 중에서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그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라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곧 그는 지구로 돌아갈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행성 밖에서 그렇게 많은 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정적이었어요. 진아는 떠나기 직전 그에게 신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모든 상식을 넘어서 태양이 내 눈을 보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숨지 마. 알렉은 지구의 진동 주파수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변환 과정을 거쳤어요. 24시간이 걸렸고 매우 짜고 이상한 액체를 많이 마셔야 했습니다. 슈트를 벗으면 그들과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리 설명되었죠. 결국 그는 오클랜드에 도착했지만 자신의 모험이 사실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후 알렉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출판하지 않기로 했죠. 요원들이 지나가 말한 어둠의 세력과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생계를 위해 중고차 딜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나타났죠. 경찰관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그의 차에 대해 문의했고 매일 집 앞에 2명이 탄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CIA 요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들은 알렉이 접촉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 방어에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언급을 거부했죠. 얼마 후 그는 제프 라이트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값싼 일본 중고 수입차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알렉은 그에게서 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차가 도난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해 감옥에 갈 뻔했을 때 CIA 요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협조하면 경찰과 협의해주겠다고 했죠. 알렉은 헤이븐에서 배운 것과 본 모든 것을 CIA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나중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정보만 원했던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은 자신의 책을 출판할 기회를 잡았고 그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로부터 감시와 보통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겪은 일들의 디테일과 일관성은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합니다. 물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장로들이 약속한 대로 우주의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때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늘은 알렉 뉴월드의 납치 사건과 그가 전한 인류와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